겸손은 자, 다스베이다 312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 이현주 의원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절대 이런 인기가 아니었어요. 느끼죠? 막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막, 이현주다! 자, 오늘 여론조사 둘러보고 이런 여론을 만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자, 이현주 의원님. 야, 이거 몇 년 만에 불러보는 거야? 이현주 의원님. 뉴스 공장만 계속 나오신 거예요? 다스베이다는 오래간만에 나오시고? 아니, 지난번에 없을 때 나왔어. 자기 맞아요. 없을 때. 네. 그러니까, 대신 나왔었어요. 그렇지. 박시영 없어도 되겠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이라고 다시 불리니까 기분 되게 좋죠. 근데 오늘 네. 그 본회의장에서 의장 뽑았잖아요. 근데 진짜 실감 났어요. 왜 났는지 아세요? 왜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소리 지르는 거 딱 듣고, 진짜 실감 났어요. 내가 돌아왔구나. 아니, 사실 그전에는 크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자, 개헌은 이러하고요. 지지난주에 소위 이제 의장 선출 사태 때 탈당하고 지지율 한 9% 폭락하고 뭐 했던 게 한 80% 회복됐어요. 네, 그랬죠. 예,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하락 중입니다. 갤럽은 21%까지 내려갔어요. 네, 21%가 갤럽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 네. 수준이고 조선일보는 그 대목을 주목했더라고요. 사회 중추 세력인 40대에서 단 8%였다.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예요. 한 자리 숫자. 고려정치 제외하고는 다 이미 10%대예요. 네,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높았고 40%가 무너졌다. 30몇 나왔거든요. 보수층에서. 보수가. 그리고 또 흥미로운 대목은 동아일보가 모닝 컨설트 기억나시죠? 그렇지. 전 세계 미국에서 24개국 그 지도자들을 조사하는 그동안은 인용을 거의 안 했는데 이제. 이번에 인용을 하면서 꼴등이 기시다다. 바로 그 위에 23위가 윤석열이다. 그거를 썼어요.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에서. 우리 조사로도 가장 최저치를 계속 찍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차기 대권 전화면접 ARS 물어보거든요. 이런 건 이제 ARS가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ARS 기준으로 보면 43대 20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진보 성향은 이재명 69.8, 조국 11% 이런 순이에요. 네. 이건 예상됐던 바죠. 그렇죠. 보수 성향에서 한동훈 41.2 이것도 예상됐던 바예요. 네. 그런데 그 다음이 그러면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보수 성향이 이재명 18.2가 두 번째예요. 네. 진보 성향에서는 이재명 압도적이고 네. 보수 성향에서 한동훈,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이 아니고 맞습니다. 한동훈 41, 이재명 18, 그 다음에 홍준표 9.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재명 대표가 확장력이 있다.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출마해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보수층도 유능한 인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중도나 보수층에 확장력이 없다 이런 비판들을 일각에서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 데이터를 보면 보수층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이현주 의원을 모신 또 하나 이유기도 한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총선 끝나고 나서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주변에서 와가지고 이재명 괜찮아? 맞아요. 이재명 괜찮으나 진짜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그게 지금 수치로 잡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때 감지한 변화가 맞는 거야. 조금 빨라. 네. 아니, 지난주에요. 네. 제가 또 보수 인사들하고도 친하잖아요. 기독교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처음으로. 이게 하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말하는 게 말이 되잖아.
저 사람을 내가 오해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오해하시는 게 많다. 그래서 설명을 이제 쫙 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한테 전해드렸죠. 네. 아니 그게 수치로 잡혔잖아요. 이재명 2위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보수 중에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 정도면은 국민의힘 들어가가지고 또 다퉈볼 만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최상병 특검, 그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 70%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민주주의라든가 정의와 관련된, 공정과 관련된 이슈를 물어보면 한 60몇 %가 찬성하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한 70몇 %. 70% 넘어섰어요. 70 나오잖아요. 이게 진영이라고 본다면 이 진영의 균열을 일으키는 애매한 논란이 막 되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30%만 찬성하는 애매한 이슈들. 있죠. 예, 제 생각에는 그런 애매한 이슈를 막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내부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던져가지고 요게 70 가까이가 모여 있는데 네. 요걸 잘 끌고 가야 된다.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가 그래가지고 원래는 지원금 포괄로 해야 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선별하면 안 된다. 보수는 항상 선별 얘기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선별도 받을게. 할 수 있다, 선별도. 그러니까 네, 그렇게 선별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안 해. 그 다음에 국민연금. 연금 개혁. 당신들이 하자는 대로 할게. 안 해. 그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거든요. 네.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거를 너무 막 하면 그러면 이 싸움이 안 될 수 있다. 네. 이재명 대표 입당하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에? 그 정도 수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이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보다 더 높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재명 지지가 가장 높은 당이에요. 희한하게. 그리고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이게 이제 갈라치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생생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의장 선출 사태 때 진보 커뮤니티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으로 간다는 글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럼 내가 물어봤어. 조국 대표한테. 몇 명 갔어요? 안 왔는데요? 가짜인 거야. 이 탈당도 갈라치는 소재로 쓰려고 하는 세력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명이 그러면 저쪽에 한 3만 명은 갔나? 혹은 1만 명이라도 갔나? 내가 조국 대표한테 직접 물어봤지. 안 왔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갈라치는 소재로 그때도 썼던 거죠. 저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원 숫자가 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버리고 조국 혁신당으로 간다. 그럼 민주당 기존 지지층이 조국 혁신당을 위협으로 느끼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심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였지.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새로운 권력 지형이 생기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대세론. 그런데 이걸 이제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실제 대선에 들어가면 저 군수 후보들 중에 상당수는 다 그렇지.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그러면 결국 또 차기 5% 대선도 5% 싸움이에요. 싸움이 되지. 경각심을 늘 가져야 한다. 그건 뭐 미리 얘기하고 그래. 김 빠지게. 2년 동안 기분 좋을 수도 있잖아. 그 기분 좋은 걸로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데 김을 빼고라. 하여튼 이 전문가들은 안 돼요. 걱정을 미리 해가지고. 자, 그 다음은 뭐냐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권한 남용이다. 예.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한 수치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장관하고 세 차례 직접 통화한 게 나왔잖아요. 이 내용이 뭘까요? 최상병 관련이었을 것이다. 대통령실이 국방장관이 부인하는데 아니야, 거짓말일 거야.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내각 전체의 신뢰도가 붕괴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해명을 했는데도 안 믿어. 70%가.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보면 잘 모르겠다는 쪽으로 많이 돌아서 있어요. 국민의힘도 네. 41.5%가 이거는 관련된 통화였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윤 대통령 신뢰하지 않아요. 해명했거든 아니라고? 안 믿어 자기들도. 자기들도 안 믿는데 우리가 믿을 리가 있나? 이것 때문에 지금 뿔이 나서 전국 대학가에 윤석열 탄핵 대자보가 막 붙기 시작했어요. 간당간당한 수치예요 내가 보기엔 지금. 타블릿처럼 뭔가 터지지 않아가지고 불타올라가지고 광장으로 나가지 않을 뿐이야 아직은. 그런 계기가 있으면 광장으로 뛰어나갈 정도의 수치예요 이게. 그게 올 하반기 내에 한 번은 있지 않을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사건이 하나 그죠 터질 일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그럴 사건이 것만 하나 같은 있을 분위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 간당간당하거든 지금. 간당간당 그죠? 간당간당 그러니까요. 난리가 났죠. 간당간당 하니까 천공이 등장하는 것 같아. 아니 마음이 급해서 막 뭐 없어 막 이런 거죠. 그렇지. 뭐 그래서 없어? 한 방 터뜨릴 거. 가져왔는데 뭐 그 중에 석유 야 이거 괜찮다 야 그렇게 된 것 같아. 응?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를 받으면 대개는 점검도 막 하고 네. 회의도 하고 근데 보자마자 그냥 막 발표부터 하고 급한 거예요. 네, 급하죠. 네. 다음 주에 10%대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월요일날 터뜨린 것 같아. 왜냐면 월요일부터 조사하잖아. 갤럽이나 리얼미터 뭐. 또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SOL 최연소 상무 출신 아닙니까? 여기 좀 할 말이 있지 않으세요? 많죠. 그쪽 해줘봐. 탐사를 했다는 게 안에 들어가서 찾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지질 탐사를 한 거예요. 지질 탐사. 멀리서 지질- 전파 쏘는 거 아니야? 네, 심액 바닥 깊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는 거예요. 어. 매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추를 해봐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시추 승인을 한 거예요, 대통령.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석유가 막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느낌이거든요? 거기 석유가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됐어요. 대통령이 발표할 사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죠. 마치 매장이 확인된 것처럼.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시추를 막 해보면 석유가 발견될 수가 있어요. 한 방울이 발견돼도 발견된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한 방울이 발견된다고 그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생산해서 경제성이 있을 정도의 양이 발견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깊이에서 발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채굴을 해가지고 실제 생산을 해서 제품화 시키는 데까지는 엄청난 비용과 장비 이런 게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 계산을 해서 뭐 사우디나 이런 데 수입하잖아요. 네. 원유를. 그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것까지 다 돼야 비로소 석유를 뽑았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여러 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왜 한 번도 우리가 생산 안 했겠어요. 경제성이 있는 게 없었던 거죠. 설사 이게 만약에 있다 손 치더라도 석유 시대가 지나갔는데 지금 대통령이 반도체 시대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생산을 성공적으로 해도 앞으로 10년 있다가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때는 더 바뀌어 있겠지. 아니요, 그러고 이미 석유라는 것은 채굴이 된다 하더라도요, 고갈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따손 시대로도 4년치라고 하더라고. 그렇죠. 지금 70년대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보니까. 왜냐면 10년 후는 자기 대통령 아니고 내 알바 아니지. 자기 알바가 아닌 거야. 지금 당장 이거 나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 발표하고 4분 만에 자리 떴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도 안 받고.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그때는 석유 시대니까. 야, 우리도 한번 산유국 되는 게 국민들의 꿈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미 시대가 지나가가지고, 저도 그 SOL에 있었지만, 우리나라가요, 석유 제품,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이요,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유가 안 나지만,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해가지고 정료해서, 그것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데, 반도체가 세계 1위고요, 2위가 뭔지 아세요? 석유 제품이에요. 우리나라 수출품에. 그래서 수십조를 벌어들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석유를 사실은 산유국이에요, 이미. 석유가 안 나지만 석유 관련 수출로 네, 석유화학, 석유 제품. 그거나 잘해라. 이미 우리나라는 그걸로 굉장히, 그럼 철강 오케이.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이 엄청난 나라예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모르겠는데. 옛날 시대로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이. 석유 나면 전 국민이 좋아하고 자기가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석유가 있을 확률이 20%고요. 그 20%에다가
그 석유가 경제성이 있을 확률은 곱하기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0.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걸 발표할 단계가 아니죠. 어느 나라도 이런 단계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발표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시대에도 시추 시도가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왜냐면은 그 단계에서는 알릴 게 없으니까. 이런 AI 시대에 대통령이 나와서 시추 얘기하는 나라는 없을걸요. 이 강아지인 시대에. 줄 알았던 거 아니야? 시추? 반도체에다 AI에다가 우리 지금 배터리에다 전기차에다가 지금 전략 산업에 할 일이 태산인데 시추하는 데만도 최소한 몇천 원이고 많이 들어가면 몇십조 들어갈걸요? 이분은 저는 좀 정상이 아니신 것 같아요. 예. 동아일보에서 그 얘기 썼어요. 미몽에서 깨어나라. 네. 너무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걔들 너무 짜증나는 것 같아. 이게 뭐냐고, 이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정말 무능하면 내려오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내려오기 싫으면 일단 당분간이라도 좀 가만히 계셨으면 당분간. 자꾸 혈세 쓸 생각만 하지 말고. 자, 최상병 특검 발의하면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21대 마지막에 국힘이 발의한 법안도 2개가 있었어요. 그것도 거부권 행사했어. 네, 그랬더라고요. 진짜 황당해. 자기들이 발의했거든? 자기들이 발의해놓고 거부! 거부권의 새로운 사용법을 발명했어요.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면 그거를 막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총선 결과를 부정하는 다수결 원칙을 깨는 도구로 지금 재탄생했어요, 지금 거부권이.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같다. 예. 거부권이라는 거는요, 일종의 비상대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0석이 있어야 거부권을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200석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냐? 그게 이제 개헌할 때랑, 네. 그 다음에 탄핵할 때잖아요. 네. 그럼 이 경우는 비상대권이에요. 이런 비상대권을 그냥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 이 사람은. 그죠? 총선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문제가 많으니까 국회에다가 압도적인 의석을 야당에다가 몰아줘서 네. 심판을 해라. 대통령의 어떤 국정기조를 전환해라.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바로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그래? 웃기고 있네. 그럼 내가 이 거부권을 이용해서 선거 결과를 나는 뒤집을 수 있어. 나는 그 국민들에 대한 도전 아닌가 이거는? 제가 볼 땐 이건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고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어쩌다가 한 번씩 위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상적으로 입법권을 뒤집는다. 일상적으로 주권자의 의사를 뒤집는다. 그러면 이분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아유, 논리적이야. 하여튼 당선 잘 됐어요. 네. 근데 정말 이게 하나하나의 사건보다도 이 일상적인 거부권 행사 이 자체가 훨씬 더 악질적이다. 이게 더 심각하다. 몇 번까지 봐줍니까? 지금 14번이죠? 네. 네. 그러니까 22대 때 법률안 나갈 거 아닙니까? 한 70~80%가 다 거부권이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지금. 가능성이 높죠. 국민의힘 108석밖에 안 됐잖아.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거부권으로 뒤집어 줄게.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또 그 말 듣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 부족한 의석. 그래서 통과될 법안들을 내가 거부권으로 다 막아줄게. 국회를 완전 무력화시키는 거죠.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 초선들 놓고 그 발언을 하셨잖아요. 상권 분립 같은 건 없는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 이야,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요즘 많이 까무러치시네. 근데 진짜 횟수는 크게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사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할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지금 보면 국회의장도 그렇고. 그치. 통과될 안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거 사사건건 다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몇십 건이 아니라 100건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국회가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상황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너는 지져라. 나는 개념치 않겠다. 아니, 거기다가 또 장관들이
대통령한테 뭐 이 법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법은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대통령한테 사사건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면서요. 어?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3년을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 탄핵행위 나왔을 때 어떻게 연속이 탄핵이 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진짜로. 처음에는 좀 네. 그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현실성, 네. 그러니까 심정은 알겠는데 현실성은 떨어진다. 근데 이제 2년차 이렇게 넘어가면서 나머지 3년을 버티겠나, 이거. 정상이 아니야, 모든 게, 이제. 총선 전보다 더 막 가는 것 같아요. 더 막 가고 있지. 그 소리 나도, 와. 욕을 넘어서서, 우와. 이 정권이 어떤 방식으로든 3년 채우지 못할 것 같다. 그게 어떤 식으로 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상이 네. 아니에요. 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분이 대통령인가? 그 말은 대통령은 따로 있다? 응? 그 뜻이에요? 네? 여기 말리면 안 됩니다, 이제. 말리만. 이분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이제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거죠. 그거 어떻게 듣고 하실 있으면서. 거예요? 끄떡끄떡. 약간 뭘 유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하여튼 끄떡끄떡. 네. 예. 무슨 일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유튜브 진행하기는 좋잖아요. 매일 이슈가 터지니까 도대체가 이거. 좀 바빠 그래가지고. 바빠. 정신이 하나 없어. 국민들이 무슨 죄예요? 의원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자, 그럼 화이팅! 박수! 자, 오늘 박시장 대표가 깰러져가지고요. 같이 모시는 것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뭔가요? 이게 목화솜인 거구나.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화솜 피는 날의 신경수 감독님. 반갑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쓰신 구두리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진상규명부서장하고 계시죠? 예. 예. 정성욱 부서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세 분을 모신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세월호 10년 됐거든요? 다큐가 여러 편 만들어졌는데, 저도 한 편 만들었어요. 예. 근데 10주년에 맞춰서 극영화가 나온 겁니다. 예고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기억을 안 하고 싶은 거야. 이 배 끌고 가서 못 하려고요. 지켜보려고요. 경은이하고 약속했으니까 아빠가 다 해주겠다고. 여기는 세월호 내부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경은이 예쁜 모습으로 누군가의 아가로 다시 태어나서 예쁘게 잘 크고 있을 거라고. 자, 절찬 상영중은 아니에요. 지금 누적 관객 수가 몇 명입니까? 어저께로 이제 8,000명을 넘어갔고 마음이 아픈 숫자입니다, 지금. 네, 예. 개봉 몇 주차죠? 2주차? 오늘로서 정확하게 2주차예요. 2주차. 네. 곧 내려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 신경수 감독님은 육룡이 나르샤라고 하는 꽤 대박을 친 드라마죠. 드라마 PD 출신인데 이 영화가 입봉작이죠. 네. 근데 왜 입봉을 이 영화로 하신 거예요? 기획 프로듀서가 제게 이제 제안을 줬어요. 근데 이제 그 전서부터 세월호 이야기를 좀 드라마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원래? 예. 드라마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화 제안이 와가지고? 네. 왜 세월호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그거 만들기 어려운 이야기잖아. 그쵸, 어려운데, 제가 2014년 4월 16일에 이제 3days라고 하는 드라마를 만들고 있었는데, 날 새고 편집을 하고, 라디오를 통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들었는데, 그때는 뭐 방송을 내는 게 이제 급하다 보니까 뉴스가 귀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다음날 되어서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됐는데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창작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는데 충분히 지금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만들어지지 않았죠. 정면에서 세월호를 다룬 극영화는 없습니다. 선체 내부를 찍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이거는 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영화를 찍으셨고 구두리 작가님은 시나리오가 첫 번째라면서요, 이게. 네. 영화도 첫 번째고 시나리오 첫 번째인데 왜 세월호를 첫 번째 시나리오로 쓰신 거예요?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공연이요? 말매의 눈물이라는 그 조선소 노동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공연을 했다는 거는 저는- 연출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본을 썼다는 겁니까? 아니면 네, 말할게요. 네. 연극 연출이고 희곡을 쓰고 있고요. 극단 대표이기도 합니다. 신경수 감독님이 보러 오셨는데 그 무대 예술을 하셨는데 네. 그동안은 12월에 잠깐 보자고 그러셔가지고 나갔더니 네가 시나리오를 좀 써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왜 구두리 작가한테 저랑 작업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드라마 작가분들은 바쁘시고 제가 아는 분들이 그리고 바쁘시고 사실 이제 김수희 작가님의 작업하시는 스타일부터 세월호를 다루기에 아주 적합할 것 같다라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이미 연극 무대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바쁘지도 않은 것 같고. 엄청 바쁘신 분이에요.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작가님? 괜찮습니다. 네. 정성욱 부소장님은 어떻게 이 영화하고 관계가 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선체 관련해서 알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사인 연부동체마가 유가족분들하고 열심히 연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아버님의 도움을 받게 된 거죠. 벌써 10년이나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2014년 4월 16일부터 지금까지 10년이죠. 세월호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이 작품을 같이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세월호 얘기를 하면 보고 싶지가 않아요, 잘. 괴롭잖아. 영국의 힐즈버러 축구장 89년에 축구장이 시설이 무너져가지고 94명이 사망했어요. 경찰이 그때는 훌리건 때문이라고 한 거예요. 훌리건 때문에. 경찰 과실로 인정되기까지 27년 걸렸거든요. 그 사건도 유가족들만 포기를 안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상으로 돌아갔지. 27년이 됐으니까. 그날이 오긴 올 것 같은데 그때 참고하라고 그날 바다라는 다큐를 제가 하나 만들어놨어요. 정성호 부서장님 같은 분들이 15년 붙들고 있다가 20년 붙들고 있다가 결국 그날이 오긴 올 거거든요. 사건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이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뭐 침몰 원인이나 구조 방해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명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실체를 밝히고 싶은 사람들만큼이나 그 실체가 밝혀지는 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도 아닌 저도 아닌 결론이 계속 났어요. 총 3번의 조사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도전이 아닌 실체하고는 상관없는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진실 그 자체에 접근해서 결론이 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정성호 부소장님 같은 분이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런 영화가 나와서 그때까지 공간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총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영화를 보러 가기가 두렵다,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총수님부터 좀 빨리 보셨으면은 보셔야죠. 보셔야 합니다. 이 영화가 유일하게 세월호 선체 내부를 볼 수 있는 사실은 유일한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화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재밌게 보시기 때문에 슬픔만을 다뤘다면 이렇게 입소문이 나서 봐야겠다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의무감으로 이제 영화를 본다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죠. 8,000명짜리를 100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단기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10만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방향으로 노력하는 방법과 극장에서는 흥행을 못했지만 나중에 찾아보는 영화를 만들겠어. 둘 다 되면 좋죠. 근데 대부분 둘 다 안 되거든요. 지금 2주차이기 때문에 최후의 한 분이 극장을 찾을 때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요일 날 이제 광주 극장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했는데 관객과의 대화로 이제 객석 올라가는데 왈칵 이제 눈물이 날 뻔하였지만은 눈물을 흘리지는 않고 용감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그렇게 막 힘들지 않다라고 말은 하는데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부디 카드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지. 안 그래도 이 우울한 시국에 어려운 마음으로 와서 보시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감독으로서 카드를 보내주셔야 저희 제작사, 배급사, 홍보사가 지금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손익분기점을 만들려면은 네. 10만은 가야 어려워요. 그래서 5만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무도 안 만드는 걸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입게 되는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십시일반 좀 도와주세요. 이 영화 자체는 OTT에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 꼭 봐주십시오. 그 전에는 바쁘실 테니까 카드를 대신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디렉션을 네. 주세요. 네. 지금은 정확한 디렉션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세 분이 지금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네. 지금 합의를. 네. 이렇게 저희가 해서 또 태세 전환이 빨라가지고. 네. 그래서 나중에 OTT에서 보세요. 지금 극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찾아가서 볼 수가 없어요. 카드를 보내세요. 그래야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다음에 이런 영화를 또 만들 거 아니에요. 안 만들어 아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정성호 부소장님 필요한 거 없어요? 가족협의회에서 진상규명 파트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족협의회가 솔직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홈페이지가 앞으로 싸우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협의회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금방 총수님께 드리는 이런 것도 판매를 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세월호 가족협의회 예. 치면은 홈페이지가 딱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가족협의회. 저런 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 공방에서 저런 거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 볼펜 수익금은 있잖아요. 예. 볼펜은 좀 못생겼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작년 촬영 현장에서 동서 아버님을 처음 뵀는데 동서 아버님이 원하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체 내부를 드론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 게 이제 목표셨는데 해가지고 만들어진 예고편이 있습니다. 최초로 선체를 보여드린 예고입니다. 이야. 이 분량이 얼마나 돼요? 포스로는 1시간 한 20분 정도 분량인 거예요. 이 드론으로 가다가 당시 실제 화면하고 오버랩 시키고 사고 장면하고 다시 연결하고 그 실제 배가 어떤 식으로 침몰하게 됐는지를 쭉 연결하면 이거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저기 총수님이 다음번에 만드실 이제 영화 스토리를 이제 저한테 주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감독님 처음에 뵀을 때 꼭 선체를 찍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한테 이 선체가 담기는 건 저희의 전체적인 목적이기도 했었어요. 그래, 그 과정에서 선체와 관련된 이런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상을 가지게 됐구나. 그렇죠. 진상규명 라이브러리에 있어요, 지금? 예, 저희 지금 현재 그걸 정리해놨습니다. 저거는 굉장히 탐나는 영상인데? 편히 가져다 쓰십시오. 요 영화는 카드로 해결합시다. 그리고 이 제목을 기억합시다. OTT에 올라가겠지? 예, 올라갈 거고. 극장에 가실 분도 한번. 아유, 고맙습니다. 못 가시더라도 카드를 알려주면 좋겠다. 제작자들이나 참여하신 분들이 망하지 않고. 그리고 10년 동안 자료를 다 정리를 해오셨는데 비용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뭐 수백 테라 될 것 같은데? 400테라 정도 저희가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다 정리해? 혼자 하시고 있죠, 지금은? 지금 서희서. 서희서. 죄송합니다. 서희? 네. 3명이서 지금 그 전체 작업을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은 누굽니까? 기록 전문가 2분을 같이 해서. 그 비용은, 그 급여는 어떻게 해요? 보수를 좀 적게 해서 후원을 받아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보수도 결국 이 세월호 가족협의회에 들어오는 후원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부족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세월호 가족협의회 계좌 저희가 띄울 테니까, 예. 오늘 이걸로 1달락을 하죠. 고맙습니다. 이걸로 1달락을 하고, 이거 팔지 마세요, 이거. 펜 못생겼어요. 가족협의회에 있는 공방이지만. 의미만 있으면 안 돼. 다음에 공방 어머니들하고 한번 같이 나와주세요.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가서 분명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때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원내 대표단의 수석 부대표와 원내 대변인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박성준 수석 원내 부대표, 그리고 강유정 원내 대변인. 강유정 교수 아닙니다, 이제. 강유정 의원! 야. 제가 언제까지 멋쩍어 하는지 보시려는 것 같아요. 의원이라고 불리니까 되게 어색하죠? 아직 굉장히 멋쩍고 아직은 다른 익숙치 사람 않죠. 부르는 것 같구만. 네, 맞습니다. 네네. 옆에 우리 박성준 의원 대선이신데 예. 요 초선 그 후보일 때 코 막 홀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네요. 4년 전에 코 흘리고 저 여기 끝에 앉았었어요. 어때요, 기분이? 원내 대변인 되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대변인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었던 팁이 뭐냐면 원내 대변인이 훨씬 더 일의 강도가 높다. 원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여야가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구나. 그래서 새로 깨달은 게 뭐가 있어요? 좀 알려줘봐요. 소설 쓰는 기자분들 볼 때, 이런 기분이구나. 소설을 쓰더라고요, 진짜.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할 때, 익명의 중진에 의하면, 익명의 관계자에 의하면, 이걸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없었던 말을, 가상의 익명의 중진의 말을 빌려서 기자가 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고, 있었어요. 그 발언이 없었다는 걸 아는데, 그 기자가 익명으로 처리하면서 없었던 말을 만들어내더라. 그러면 거꾸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 말 누가 했느냐. 아니,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이름 뭐예요, 그 기자? 두 번째는, 정말 솔직하게, 정말 투명하게 대답을 했는데, 기자들이 안 믿는구나. 네. 진짜로 답을 해도 안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예를 들어서 무슨 6월 5일 수요일 오늘 본회의 합니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거 하기 직전까지도. 뺑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수석님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봐요. 기자들이 이런 말 하는데 우리 바뀐 거 없잖아. 그러면 이제 되게 귀엽게 보시면서 그런 거 너무 휘둘리지 말아라라고 좀 한 20대, 30대 초반 말진 기자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흐름을 좀 모르는 경우도 좀 있고 아니면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팩트 체크를 안 하고 쓰는 경우도 있다 자기들끼리 보니까 한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오류들이 있는데 조심하고 잘 써요. 대부분의 기자들은. 그런데 안 그런 기자들이 한둘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당혹스럽죠, 사실은. 또 뭘 재밌는 거 없어요? 처음에 이제 회의 아침에 최고위 회의 들어갈 때 지나가면 와 이재명 대표다 하다 요새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로 바뀌었다는 거. 이재명이 너무 흔하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뵐 수 있으니까. 점점 흔하니까. 또 재밌는 거 없어요? 재밌는 거? 이렇게 국회의원이 바쁜지 몰랐어요, 진짜. 오늘도 아침에 제가 5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계속 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일정까지 소화를 하거든요. 글 쓰며 잘 때는 자면서도 글을 쓰고 그러다 퍼뜩 일어나서 뭐 마감도 하고 요새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1시 사이에 잠드는 경우가 많은데 머리를 대면 자더라고요. 거의 처음 경험해본. 평생. 네. 몸이 완전 탈진해가지고 너무 탈진해서 머리를 갖다 대는 순간 잠들어 버려. 맞아요. 꿈을 많이 꾸고 중간중간 깨는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었는데 다 없어졌어. 이거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저하고 조금 반대예요. 그래요? 저도 이제 국회 1년째 원내대변인 했는데 기자들 전화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저녁에 잘 때 각성 효과가 있더라고요. 깊이 잠들지를 못해. 네, 깊이 잠을 못 들어서 저는 원래 잠을 너무 잘 자는 사람인데. 자, 오늘 개원하는 날이에요. 국회법으로는 금요일까지 연구선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걸 빨리 할 생각이 없어요. 민주당이 용목도로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민주당은 거기 끌려갈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18개의 상임위가 있는데 그거 다 가져갈 수도 있다. 지금 이 스탠스죠. 일단은 뭐 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국회 의석수로 치면은 한 11대 7이 돼요. 우리가 이제 11개 정도 상임위원장 가져올 수 있고 국민의힘이 한 7개 정도 가져갈 수 있는데 의석수로 비교했을 때는. 그런데 국회법이 이제 6월 5일 날 의장하고 부의장 선출하게 돼 있고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다 해야 되는데 명단을 7일 날 밤 12시까지 제출을 하라고 했으니까 8일 날 9일 날은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만약에 이제 국힘당이
국회 지연 전략, 국회 무력화로 온다고 하면 우리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10일 날 해야 된다. 장점이 되는 게 법사위 운영이 과방인 3개란 말이에요. 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거기서 막히니까 과방위는 이제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니까 운영위는 왜 중요한 겁니까? 국회의 운영위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인데 22대 총선의 결과는 뭐냐?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견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 운영위가 제대로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전진기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 운영위를 가져와서 확실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이죠. 운영위를 하면 예전에 청와대 수석들이나 네.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도 불러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최혜병 관련된 일을 누가 했습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담당자들 다 불러서 현안 질의하고 국정조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내주려고 하죠. 같은 이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관련된 연관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 가방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 만약에 그걸 가져갈 거면 국회의정을 달라. 그렇죠. 이 전문용어로 택도 없는 소리죠. 네. 택도 없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합의가 될 리가 없죠. 그럼 10일 날 18개 다 가지고 떠나버리겠다. 만약에 10일까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결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결단은 이제 의장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네. 21대 국회 후반기 때 법사위하고 운영위를 줬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되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정치 초보로서 제가 감동받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문체위도 가져오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문체위를 왜 쉽잖아요. 징벌적 손해배상과 언론중재법은 사실 문체위에서 다룹니다. 강유정 네. 의원님이 지금 민간인의 시선이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네, 맞아요. 문체위에 양문석 의원이 오시길래 문체위 왜 오지? 과방위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의아해서 좀 뒤져봤더니, 신문법. 이 일반인의 시선이 남아있을 때. 맞습니다. 네네. 제가 열심히 통역하고 번역할게요. 그리고 한 2, 3년 지나고 나잖아요? 말이 잘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게 보고 저를 웃네요. 계속 그 끈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 그거 되게 잘해요. 이재명 대표가 주요 커뮤니티의 글들이나 SNS를 다 봐요. 언제 자나 몰라. 세상에 텔레그램에 남겨놓으면 언제든 답을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걸 또 많이 하는 사람이 정청래 의원이에요. 할 일이 없는지 하여튼 해요. 김민석 의원도 그걸 봐요. 그 감각을 유지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민간인 가까운 입장에서 하나의 더 기대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문영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추미애 의원이 있습니다. 대변인 셋도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위에. 네. 추미애 의원이 운영위로 국방에 간다고 하더니. 운영위는 하나 더 맞더라고요. 그 배정을 원내 수석이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강유정 의원님도 대변인 할 때, 여성 대변인은 강유정. 저도 이렇게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원내대표하고 원내 수석 부대표는 되게 힘세요. 이런 원구성하는 거 협상이 있잖아요. 저쪽 2명하고 이쪽 2명 하거든요. 그 2명 중에 한 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법사위원장 누구야? 그건 저도 모르는 얘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돼요. 가장 막강하죠. 가장 막강하고. 네. 우리가 입법부잖아요. 성격이 나빠야 돼요. 네? 성격이 나빠야 돼요. 전투력 있는 법사위원장이 필요한 시기죠. 지금. 그래서 성격이 나쁜 사람입니까? 거의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 나빠야 돼,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말 안 듣고, 조선일보 말 안 듣고, 성격이 나빠야 돼요.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견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창구가, 제일 전선이 법사위원장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거기서 매일매일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해요. 뭐냐면 말하다 보면 자꾸 국민의힘을 야당이라 부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오늘도 국회에 안 맞아. 들어오고 밖에서 소리 지르고 외치고 피켓 시위하는데 그러니까. 야당이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자꾸 국민의힘을 야당 이렇게 부르고 싶어진다니까. 자, 특검법 여러 개 준비하고 있는데 일반인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강유정 의원님,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최혜병 특검법이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 총체적 진실과 실체가 이 특검 과정에서 드러날 거라고 봐요. 왜 일사단장이 갑자기 수사성에 빠졌는지, 그치. 그리고 그걸 매끄럽게 처리도 못한 채 칠칠맞게 막 당장 막 전화를 몇 번씩 자기 폰으로 악이 매우 정교하면 때로는 감탄할 때가 있거든요. 정교한 악에 대해서. 그런 조형미조차 갖추지 못해 굉장히 불완전한 이 무게중심으로 흔들리는 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다른 미가 생겨. 빈구미. 조형미가 없이. 군에 가서 의무를 다 하다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자는 70% 가까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일거에 뭉갤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답답하고 갑갑하고 문제가 많은가를 들여다보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메스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아유, 말도 잘해. 자. 상임위가 이제 구성이 되면은 국정조사를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임위별로 벌어지는 상임위별로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청문회도 좀 있는데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저쪽에서 안 하면은 18개 상임위가 출발합시다. 주말에 이제 또 다시 여야 협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11대 7로 출발하거나 아니면 18개 다 출발하거나 관례대로 하면 11대 7인데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이들이 최대한 일단 그래도 상대를 존중하는 척? 상대를 일단은 존중을 해야죠. 네. 왜 그래 저는 협상 파트너거든요. 그렇지. 여기는 존중해야지. 존중하세요. 끝까지 존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다. 그냥 18개 간다. 정치는 또 과정과 명분의 축적이잖아요. 그것이 안 된다면 명분을 축적해서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은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러면. 과감한 결단이 며칠 안 남은 거죠. 결단해야 되는 거고요. 표정 변화 없이 말도 잘하시네요. 진짜 표정 변화 없으시고 그냥 메모 몇 개 해가지고 쭉 이렇게 플로우를 만드시더라고요. 여기 저게 밥 먹고 공력이구나. 그거만 몇 년 했거든요. 맞습니다. 두 분은 좀 자주 모셔가지고 국회 돌아가는 사정을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예. 최근에 이재명 대표 연임 분위기는 어때요? 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강력한 결집을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공감하고 그렇게 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불만 있는 분들 없어요? 불만 있다가는 낙오될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일반인의 더 가까운 시선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기에 3개월은 너무 짧다. 사실 21대의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사방팔방 공격을 막느라고 총선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당대표가 된 것 같아요. 실질적인. 김대중 대통령 이제 글을 쭉 읽다 보니까 리더의 이제 여러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참고 인내하는 힘이 숙성이 돼서 이제 지금 꽃이 피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당대표 하면서 너무 힘들으셨죠. 제가 옆에서 그걸 지켜봤는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역경을 딛고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영장 청구됐을 때 저는 영장을 쳤다면 못 나온다. 근데 나오대? 이재명의 운명은 여기서 갈렸다. 1년 반을 이재명을 잡으려고 해서 검찰 전체가 달려들다시피 했는데 지금 못 넣었으면 끝났다 이건. 못 넣는다 이재명 이제. 근데 칼을 맞대. 당대표로 제대로 일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22대부터 그렇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저에게 이제 한번 묻더라고요. 22대 총선이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압승을 할 거라고 봅니다. 좀 길게 얘기해도 됩니까? 표정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윤석열 정권을 적극 지지하는 층과 적극 반대층이 있는데 적극 반대층 여론조사를 보면 한 2.5배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결집력이 훨씬 높은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정말 힘든 과정에서 저점 찍고 이제 대세 상승기입니다. 이걸 못 막습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혁신 공천을 우리가 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췄고 그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것이 그대로 좀 저는 이루어져서 민주당이 야당 최초로 과반 의석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본인 사랑이잖아요, 이거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총선 분석할 때 논란들이 많아요. 민주당이 흔들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이긴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이 나올 때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질문은 이재명 대표 연임 분위기를 물었더니 내가 총선을 맞췄잖아요. 그런 이제 그 힘이 내부의 분열적 요소를 다 극복하고 1년간의 분위기 잘 기억하시잖아요. 그럼요. 당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칼만 안 들었지. 그 칼이 날아다녔죠 그때 정말.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타겟팅해서 제거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2년 가까이 이루어졌던 2년 가까이 거죠. 이루어졌죠. 네. 외부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의 칼날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견제 세력들이 있었죠. 엄청났었죠 그것은. 네. 그 파고를 다 견디고 넘어왔죠. 그게 기적적인 거예요. 기적이라고 봐야 되죠. 그때 죽었어도 몇 번 적시적으로 죽었어야 했고 감옥에 갇히기라도 했었어야 했고 칼을 맞고 죽었어야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면 총선이 지고 끝났어야 되는 건데 기적과 저까지 왔다. 지금의 이제 모습을 보면 당내 의원들도 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이제 성숙되고 숙성되고 큰 나무가 됐다 정말. 그렇죠. 그걸 다 느끼는 거거든요. 그쵸. 왜 느끼냐면 대표로서 발언하거나 회의에서의 어떤 균형 감각이라든가 이런 결정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말 잘하는구나. 리더로서 이런 탁월함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임 분위기에 대한 것은 다 고개 숙이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뉴스들을 투척 중이잖아요. 악취가 나는 정책들, 이를테면 5살 여아들을 입학시키자라던가. 여학생을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저출산 대책이 된다. 이게 미친 그러니까 새끼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미친 새끼들 정말. 저는 이게 투척이라고 봐요. 똥 싸는 거지, 똥 싸는 거. 저는 정책 분뇨라고 봅니다. 이 정도 정책 되면. 분뇨? 네, 이 표현 정도 좋다. 되면. 표현 좋아. 그러니까 폭투라고 그러잖아요. 야구에서. 정책을 폭투하고. 우리 박성준 네, 의원 옆에서 네. 어머 잘한다. 끄떡끄떡 표현 좋다. 그래서 되게 길을 많이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네. 표현이 좋아요 진짜. 네. 써먹고 싶은 단어들을 자주 말해요. 정책 분요. 똥은 언제? 똘똘 말아서 자꾸 던지는 느낌이에요, 진짜. 네. 정책 분요를 투척했다. 빚어서 거기까지 말 안 했습니다. 빚어서 투척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작의 언어예요. 마무리가 돼야 되는 언어가 돼야 되는 건데 조금 약한데. 예. 정책 분야보다는 정책 분야가 확실히 셉니다. 자, 재선인데 권력 굉장히 가까이 가 있거든요. 그리고 초선이기 때문에 아직 신선해요. 두 분을 자주 모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저 요것만 그래도 홍보하고 할게요. 제가 소중한 후원금이 149만 원 모였습니다. 저 정말 감동했어요. 첫 후원금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한 그 비서관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울 뻔했어요. 정말. 첫날? 아니 첫날이 아니라 지금까지 149만 원 저한테 너무 큰 돈이라. 이게 얼마까지 되죠? 맥시멈이? 1억 5천일 거면 아마. 유튜브도 새로 만들어서 요거를 저희 20대 비서관님 두 분이 아주 정성 들여 만들어서 저한테 지난번에 손에 쥐어서 보내줬어요. 만들자마자 겸손해서 저거 소개했잖아요. 지금 얼마 됐어요, 구독자? 지금 4만 가까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4만. 네네. 근데 기본 10만 원 가야지. 네. 한번 열심히 그 언어를 갈고 닦아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한 4천 명 되다가 총선 때 저 초대해 주셔가지고 지금 한 3만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장사들 잘하시네. 자, 곧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강민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하영 전 부지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라는 분이 최근에 보석으로 나왔거든요. 그동안은 이하영 부지사 혼자 주장하던 것을 백업을 했어요. 그동안은 이하영 부지사가 검찰이 전관 변호인이 나를 회유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살짝 넘어갔었다. 근데 이제 부인이 정신 차려 이하영.
그날이 변곡점이 되어서 지금은 그날을 부끄러워하며 내가 어떤 회유를 당하는지 막 폭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 전관은 그런 일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가 그동안의 전개였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하던 것을 이화영 부지사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라고 백업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분이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구속시켰어요. 검찰이. 근데 이분은 최근에 보석으로 나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수원지검에 출정 검찰이 불러서 가는 거예요. 출정을 몇 번 갔는데 그때 이화영 부지사를 만나게 해주더라.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주장하는 말들을 나한테 했다. 그러면서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 거야. 1차 면담 후에 제 담당 검사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관련 보고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으며 그 진술을 보충할 만한 진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진술의 대가로는 나를 보석으로 빠른 시일 안에 내보낼 수 있고 당시 진행 중이던 제가 근무했던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주변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검사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암시를 하면서 구치소에 그 당시에 적어뒀던 문건이 있는 거예요. 자, 3장에 잡힐 메모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중요한 게 세 번째 페이지인데 이화영 진술 관련해서 자기가 그때 기억나는 대로 다 메모를 해둔 거야. 변호사님은 이 내용을 사실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선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페이지를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이 세 번째 페이지의 최상단에 보면 검찰 주선으로 이화영 3+알파 면담 6월 18일, 6월 21일, 7월 17일, 6월 18일 이전에 한두 차례 더 있었음. 이 시기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제가 신명섭 국장 변호를 먼저 시작했어요. 저 메모는 상당히 이른 시간에 저한테 전달해 주셨었고. 이미 알고 계셨던 거야.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께서 결심을 못 하셔서 제가 이걸 언급할 수는 없었고요. 6월 18일, 6월 21일은 무슨 날이냐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검찰의 진술 조작이 3분의 2 정도 완성된 시점이었습니다. 날짜와 장소까지 나온 건 6월 30일이고요. 그러니까 18일, 21일 같은 경우는 이화영 부지사의 고민이 상당히 많았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었고 검찰이 부족한 게 모든 게 진술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백업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제3의 진술이 필요했던 거죠. 7월 17일은 어떤 시점이냐면 대북송금의 주범은 이재명이다라는 진술이 완성이 되고 이 진술이 담겨있는 9개의 피신조서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고 그게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됨으로써 검찰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야 하는 그 시점이 이제 7월 초중순인 거죠. 국장이 말을 보태주면 2명이잖아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자기가 들은 말을 써놓는 거예요. 그때 만나서 이화영 부지사가 했던 말인 거예요. 자기한테. 본인과 본인 주변에 대한 수사 압박이 엄청나게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당신도 그래서 여기 감옥에 갇힌 거야. 나를 압박하느라고.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 싸우기 힘드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나하고 이재명하고 당신하고 3명이 같이 싸우는 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 훨씬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냐. 검찰이 그런 식으로 회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은 필리핀에 갔을 때 쌍방울 회장한테 방북을 도와달라. 그리고 이재명 지사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 보고했다. 라고 자기가 진술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 말의 요지는 이재명한테 쌍방울한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라는 보고를 했단 말이잖아. 검찰이 원한 게 이거란 말이지.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을 위한 돈이다. 그게 필요했는데 그 증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쌍방울이 북한과 주가 조작 용도로 주고받은 돈이다. 라고 국정원 문건에 드러나고 있잖아. 그렇게 되면 이재명을 엮을 수 없으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준 돈이라고 누가 말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국장이 사실이라고 물었더니 이화영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함.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재명 기소될 거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 유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번에 부인이 왔을 때 이렇게 해도 이재명이 감옥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회유했잖아요. 그렇게 심리적 면죄부를 주려고 했잖아. 근데 이화영 당시의 변호인이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너 해고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논리로 이 국장도 꼬신 거예요. 감옥 안 가. 오히려 우리 셋이서 같이 싸울 수가 있어. 이재명처럼 힘센 사람 우리랑 같이 싸우면 우리가 더 유리해지지 않겠어? 듣기에 따라서 그럴듯하잖아. 그리고 그렇게만 해주면 우린 감옥 나갈 수가 있어. 이 국장을 자기가 흔들린 그 논리로 꼬신 거지. 근데 이분이 안 합니다. 그런 진술을 안 해요. 그때 이분이 보태서 진술을 했으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지금 대표 못하고 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게 좀 사실관계를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화영 부지사 사모님, 이화영, 신명섭 세 분이 친구입니다. 대학교 동기예요. 같이 학생 운동하셨고 평화협력국장 그리고 평화부지사 공직에서 상하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동지적 관계로 움직이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만났어도 보면 너 이거 사실이야? 진짜 이렇게 진술했어? 그러니까 부지사님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뜻 보면 부지사와 국장 사이에 이런 대화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사실상 동지적 관계였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명섭 국장이 구속된 사건이 대북송금 사건이 아닙니다. 구속된 사건은 지방보조금법 위반이에요. 별건으로 만들어서 엮었구나. 별건으로 해서 구속을 시키고 나서는 계속 이재명 건만 수사를 합니다. 또 하나는 세간에 난리가 났던 국정원 문건.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이 선별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 보여주면서 이미 이건 이화영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수사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이제 털었을 때 지방보조금법 위반이 메인이고 수사했던 혐의가 두세 개가 더 있습니다. 검찰이 이화영 사건을 함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한 10가지 수사를 해놓고 그중에 3-4가지로 구속을 시키고 나머지는 쥐고 있죠. 그 다음에 계속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든 이 국장이든 그분들은 타겟이 아니에요. 이재명을 잡기 위한 도구지, 도구. 신명섭 국장 같은 경우는 이화영 부지사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이 돼요. 검찰 측에 유리하지 않은 발언을 몇 개 합니다. 그거를 사유로 입건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니 동영상을 풀로 보면 이분이 인터뷰 양심선언 할 때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것이 또다시 감옥 가는 거 아닌가? 두려울 거 아니에요. 네. 양심선언 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뉴스타파도 당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거짓말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분은 거절했고 이양 부지사는 살짝 넘어갔다가 돌아왔고 근데 그 과정을 다 기억하고 기록해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을 특검하겠다고 나서서요. 처음으로. 이 건으로 쌍방울 검찰 조작 특검이라는 거를 지금 발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검찰을 대상으로, 검찰의 이런 건 수사를 처음이에요. 대상으로. 네. 이재명 보내려고 이렇게까지 한 거야. 이재명 안 간 게 진짜 기적이라니까. 저도 이제 이 사건을 하면서, 이재명 못 버티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셨죠. 예, 그렇게 생각했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버티냐. 그 변호사로 들어간 사람마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 계속 살아 돌아오시죠. 신기하게. 이화영 부지사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신명섭이 구속될 때 내가 가장 흔들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를 이제 겁박했던 포인트가 제일 센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명섭. 우리가 신명섭에 대해 이렇게 조사하고 있다. 이거 구속될 수 있어. 너 평생 친구인데 걔도 보내버려? 그 하나랑 이우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학교 후배고, 이분이 학생운동하고 나와서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귀농을 하셨어요. 부지사님이, 한참 귀농에서 잘 사는 사람을 나랑 같이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불러냈거든요. 이우일도 구속시키겠다 했어요. 근데 신명섭이 구속되고 부지사님이 스탠스 전환을 하니까 이우일까지는 구속을 안 시킨 거죠. 저도 그 당시 이제 변호인으로서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구속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에 있는 기금을 가지고 이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잘못했다는 겁니다.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그걸 가지고 구속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나이브한 변호사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걸 어떻게 구속을 시켜? 설마 영장이라도 칠까? 생각을 했는데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영장실질심사 때 제가 가서 어떤 걸 느꼈냐면 당연히 영장실질심사 가보신 분이 없으시겠죠. 네. 영장 있을지도 몰라. 영장이 나옵니다. 영장이 나오면 영장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10장, 20장 내외인데 간략한 혐의 사실들만 있어요. 실질심사장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이 어떤 카드를 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서
쪘는데 한 200페이지 되는 PT를 하면서 쏟아붓는 겁니다. 경기도청 압수수색한 몇만 건의 문건 중에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다 취합해서 사건을 그려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날 새벽에 영장 발부되고 신명석 국장이 못 나오는 걸 보고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검찰은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찢어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와, 이재명은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또 당내에서 당연히 이재명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변호사님이 이재명 버틸 수 없구나 생각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이유를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 당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지. 그 사람들 이번에 다 정체 드러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당 만들었다가 싸그리 사라진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기적적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했던 일이 낱낱이 밝혀지려고 하는 찰나가 온 거예요. 야, 박수! 만약에 1년 전쯤에 변호사님한테 자, 1년 후에 총선 압도적으로 이긴 다음에 이 양반 나와가지고 양심선언하고 검찰을 지금 특검할 것이다 1년 후에 그랬으면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렇죠. 에피소드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이화영 부지사 재판도 같이 있었어요. 그 전날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편지 한 장을 썼는데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 변호인한테 주자. 영장 기각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부지사님이 써오셨고 그거를 가지고 교도관한테 제가 보여주면서 물어봤습니다. 반출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도관이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이따 점심때 절차를 밟아서 가져가십시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편지는 어쨌든 이재명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점심때 교도관한테 이제 갑시다 라고 했더니 교도관이 그 사이에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반출 못한다. 알겠습니다. 내 노트에다가 지금 피고인이 똑같이 적겠습니다. 안 됩니다. 근거가 뭡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진 찍겠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제가 옮겨줬겠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교도관이 정말 목숨을 걸고 말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몸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네. 막 난리가 났어요. 저걸 가지고 이재명 쪽에 전달해야 영장 기각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데. 네. 근데 그 다행인 건 그때는 이제 너무 크게 싸움이 벌어지니까 기사가 바로 떴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공고했던 검찰 권력하고 사실상 전면전이라고 저는 봐요. 검찰 자체를 놓고 특검을 하는 거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이화영 부지사가 써놓은 종이 쪼가리 하나 반출하는 것조차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명석 국장은 메모를 만들고 보석을 풀려놨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검사님 이제 명섭이는 내보내주시죠 라고 하니까 박 검사가 그럼요. 사실 들어온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시는데 이화영 부지사 담당 검사예요. 네. 부지사님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데 바로 내보내드려야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석으로 나오신 분이니 그동안 사실 얼마나 고민 많으셨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게 싸울 때 이게 너무나 핵심적인 키워드잖아요. 나오고 있을 때 하지. 이분이 요것만 터뜨려 주시면 국면 전환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겠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거기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신명수 국장의 고뇌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기적적인가. 이런 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있지? 이런 사건이 더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왜냐면 이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반격의 시작.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나왔네? 모양이 다르네? 15년하고 30년 있다가 중간에 20년 전이 생겼네? 20년 산. 호호. 처음 나왔어요. 20년 산 메종브레몽 발사막이 나왔다. 먹어봐야 알겠어. 나 안 먹어봐서 맛을 모르겠네? 네. 맛있겠지? 맛있네.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한 분은 영화제 가셨고. 네. 영화제 연락 계속 없죠? 네. 20년 사이 나왔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안 되는구나. 이제 의원이어서 그냥 맘만 얘기해야 돼, 그냥. 윤성은 평론가가 안 계십니다, 여러분. 20년산. 매종 그레몽 20년산. 이거 딱 한정 수량입니다. 맛이 있는지 먹어봐야죠. 이거다! 내 선택은 이거야! 20년산입니다, 여러분. 윤성원 평론가의 신유진 버전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15% 할인 기회를 지금 잡숴봐. 저는 이거 히트 칠 것 같아요. 15년산하고 30년하고 완전히 맛이 극명하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15년산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발사믹 느낌의 새콤함이 있고 포도향이 굉장히 강한데 30년산은 이게 발사믹이 맞나 싶을 정도의 아주 고급스러운 숙성된 맛인데 얘는요, 두 개가 딱 섞였어요. 신장식 의원님은 이제 의원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참여할 말이. 수 없고. 예? 여러분, 완판요!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올리브 오일이 있으면 더. 뭐라고 쭈글쭈글 되는 거야, 이게? 아니, 저는 뭐 올리브 오일에다가 해가지고. 치아파타 뭐. 쭈글쭈글. 올리브 오일도 있으면은. 하이킹 할 때 그 서슬프런 정권에 두려워하지 않고 막 말을 하던 사람이 막상 이거 맛있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예. 정말 맛있답니다. 정말. 자, 아까 밖에서 저걸로 빵을 한 통 다 먹었습니다. 그 아까 앞에 목화선 피는 날 신경수 감독이 제 대학 다닐 때 연극반 후배예요. 네. 6월 13일 날 그 아트나인에서 저녁 7시 반부터 신경수 감독, 뭐 박상원 배우, 우미아 배우 다 이렇게 해서 GV를 합니다. 네. 만약 이번에 못 보면 OTT는 잊지 말고 오시고. 예. 이번에 좀 보라고 해. 이번에 6월 13일 저녁 7시 반. 6월 13일. 자, 그리고 오늘은 석유 얘기 좀 해볼까? 석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뭐 없냐 해서 나온 아이템이다. 그런 아이템 후보들 중에 좋아, 이걸로 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바긴 그바다. 이분에 대해서 이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액트주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전문성이 뛰어난 이 지질 탐사 전문 기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뛰어나다는 거야. 응?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그 기업을 얘기해요. 어떤 거대한 국책 사업을 얘기할 때 그 기업 이름을 얘기하면서 하지 않아요. 그 심해 1km 저 바닥에 있는 거를 어떻게 안다고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런 브리핑을 하느냐라는 데 대한 근거 제시를 해야 된다 생각하다 보니 액트지오까지 끌고 나와서 말을 한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큰 실수라고 나는 본다 이거지. 근거가 그거 아니야. 여기서 된다고 그랬슈. 그 액트지오 어드바이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와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 근거는 앞으로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기업인 액트지오가 1인 회사도만.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세계 최고 전문 기업이래잖아. 액트지 홈페이지 갔더니 주소를 봤지. 그냥 독립주택이에요. 이게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온 거예요. 이 집 매물로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다방 같은 거군요. 그런 사이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거지. 네. 맞아. 네. 그런 거에 올라온 거야. 네. 가격이 얼마냐면은 한 달에 7,000불이에요. 집 주인이 누구냐면 그 빅토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집을 그 회사의 주소로 쓴 거예요. 그럴 수 있나? 이 분야는? 저하고 양지열 변호사하고 대한뉴스 만들면서
주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야, 영업 비밀이야. 뭘 영업 비밀이야 이게. 저희 집 주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업 비밀이지. 근데 너희 집 주소를 하는 건 너무 없어 보이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집 주소를 안 했거든요. 저희는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네, 임대했어요. 코딱지만 하지만 어쨌든 임대했다는 거지. 우리나라 통계청 정도 역할을 하는 인구조사국이라는 데가 미국에 있어요. 기업들을 분류하는 부처가 있어요. 기업들 분류해서 코드를 분류해야 거기에 따라서 맞는 세금도 매기고 할 거 아니야. 세목도 정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미국에 등록된 모든 기업이 다 검색이 돼요. 들어가 찾아봤어. 돈 내야 돼.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기가 페이스북이야? 세계적인 기업인데 씨발 페이스북이 2022년에 업데이트되고 없어요 내용이. 세계적인 기업인데 씨발 이거 좋아요 109개 팔로워 116. 야 세계적인 기업인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이상한데 이거? 이 업계는 그렇게 좁은가? 스트레인지한데 결과치를 보면 얘네가 등록된 회사명은 컨설팅 앤 액트가 트레이닝, ACT 트레이닝까지. 여기는 교육사업으로 컨설팅 앤 트레이닝, 네. ACT. 코드를 보니까 트레이닝으로 등록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일 볼륨이 나오거든요. 연 매출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 그리고 이거 종업원이 한 명이야. 그래서 오늘 그걸 물어봤는데 종업원 한 명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더만요. 이상하죠. 프로젝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연매출이 이거는 아니잖아. 그러면. 그리고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라인 오브 비즈니스에 잡 트레이닝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본업인 거예요. 이 양반이 세계적인 규모의 프로젝트의 일원이었을 수 있죠. 적어도 이 회사로 그 수익을 낸 건 아닌 거예요. 이분이 그 업계에서 알려졌는지는 내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통령이 소개한 것처럼 이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는 아니라고. 이름만 대도 공신력이 있는 정도가 돼야 세계적이라고 하잖아요. 관련 뉴스가 아예 없어요. KBS 월드 라디오에서 대통령 얘기한 거 번역한 거밖에 없어요. 영문 뉴스가. 그래서 난 여기서부터 궁금해진 거지. 좋아. 회사는 세계적이지 않아. 숫자가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카페만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3천만 원 아니야 연매출이. 한 달에 150만 원 번 거 아니야. 네, 최저임금 안 되네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최남호 차관이 규모는 매우 작지만 치매에 관련된 지질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전문가 보유 숙제가 제일 많다. 이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 회사 이름으로 확인되는 매출이 없잖아. 그러면 개인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국가 단위에서 이런 1인 기업들하고 계약해서 석유 사업을 해왔다는 건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했나?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 영역을. 저는 공정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모르는 과거의 사례가 있나 막 찾을 수밖에 없잖아. 이 회사에 관련해가지고 또 더 찾았어. 이건 내가 찾은 게 아니야. 유료 기업 정보 사이트예요. 3천만 원 하다가 갑자기 70억을 한 거야. 작년에 한국하고 이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본 거 아니야. 그 이전에도 이런 게 막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부 역시 안심이 안 돼서 5개월 만에 다시 검증을 거치고 액트 지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빙성을 2중, 3중으로 거쳤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를 찾아봤어. 이전 정부도 다 이런 일을 해왔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호주의 우드사이드라는 회사랑 했더라고. 거기 엄청 크던데. 찾아봤거든? 이만해. 회사가. 요 회사의 본사일 뿐이고 지사도 많아. 이분이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칩시다.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프로세스는 이런 데랑 계약한 다음에 이런 데가 그런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1인 기업하고 70억 계약을 따로 맺어가지고 왜 그렇게 하지? 항상 그렇게 해왔나? 우리는? 추정하는 게 있죠. 몰라. 정부가 예를 들어 산자부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일해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해하겠어. 과거에도 이런 기업들과 여러 번 계약을 맺었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정부 역시 안심이 되지 않아서 2중, 3중으로. 그럼 애초에 이런 식으로 했냐 이거지. 누가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총 매장량이 130억에서 140억 배럴이
일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브라질 석유 총 매장량이 127억 배럴이에요. 브라질 전체보다 많아. 브라질 전체보다 거기 포항 앞바다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이분은 액트 지오의 대표가 더 이상 아니에요. 올해 이 회사를 팝니다. 이분이 지금 이 회사의 대표 역인데 이분 영국 사람이거든요. 제자예요. 이 양반의. 그래서 자기 집에 있던 그 회사가 더 이상 자기 집을 주소지를 하지 않아요. 자기 대표 아니잖아 이제. 이 회사가 원래 있던 자기 집 월 7천원인데 누가 임대했어 이미. 더 이상 이 회사의 대표도 아니고 어드바이서인데 이 사람은 한국하고 계약 이후에 회사를 하나 세웁니다. 플럭서스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세우자마자 이 회사를 팔아요. 여기서 내가 궁금해지는 것은 이 양반이 1인 회사는 자기 제자한테 주고 그리고 자기가 있던 그 집은 임대를 줘버렸어. 그리고 나서 회사를 세운 거야. 세우자마자 팔아. 이 사람이 이제 물리탐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직 시추공을 받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이 정도면은 석유가 있어. 이거를 분석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 그 시추선이 와야 되잖아. 이미 우리나라는 계약했다는 거야. 시드릴이라는 회사하고 계약했죠. 시드립. 여기서부터 이제 나의 내피셜이야. 이제. 시드릴. 시드릴이라는 회사하고 브라질의 이게 플럭서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 뭔가? 개연성이 난 있다고. 쿠션 먹어가지고. 여기서 내피셜이야? 브라질 회사하고 무슨 뭐가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 시추 작업할 수 있다. 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산 게 아닐까? 그렇게 단정하면 안 돼. 단정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쇼츠가 나오는 거야. 의심해 보는 거지. 시추선이라는 건 배만이고, 거기 드릴은 또 다른 거대. 천공. 아니, 천공을 뚫는 두 개 박으면 2천공 하냐? 천공을 하는 거지. 하나마다 1,000억이라는 거 아니야. 배에 드릴이 반드시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브라질 회사가 이 드릴과 관련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나?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잖아. 이게 완전 그 캐치미 유프캔 같은 사기꾼을 소재로 한 영화 만들기 아주 좋은 소재네. 음모론적으로 내가 좀 발달했잖아. 맞아요. 그쵸? 내가 예전부터 박시동 평론가한테 MB 시절에 자원외교로 해먹던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보다가 그런 선수들이 없네? 그럼 이 선수들이 쑥 들어올 것이다. 그걸 찾아봐야 된다. 내가 말한 적이 있어, 1년 전에. 박시동 평론가 요새 좀 거기 꽂혀 있어, 지금. 꽂혀 있는데 혹시 그런 쪽에서 움직인 걸까? 왜냐면은 윤석열 세력이라는 게 바보 멍충이들 아냐. 또 하나의 갈래도 있어. 일본이 볼 때, 이건 좀 많이 나간 거야? 여기는 말 섞지 말아야 되겠다. 일본하고 미국이 볼 때는 7광구가 진짜인데, 한국을 가만히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도 않는 이거를 윤석열한테 이거 가져가시고요. 7광구는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하는 선수가 섭외된 건가? 엑손모빌에서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 집을 임대해서 한덕수 총리도 그랬었고 예전에 엑손모빌이 전 세계 다 하던 짓이에요. 그거는. 근데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도 예전에 2019년에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첫 번째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추 혹은 세워기 탐사 관련해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일했나? 1인 기업이지만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때가 되었어요. 그럼 나 납득하겠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오진 않았는데 이 사람하고 하세요 하는 누군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공개한 문서만 가지고 그 타임라인을 구성을 해봤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한국석유공사에서 시추 기본계획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제5차 투자리스크 심의회의를 작년 12월 달에 합니다. 시추이치 선정을 올해 1월 9일 날 해요. 이거 전부 다 정부 문서에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액트지오가 처음 등장을 해요. 시추이치 선정 제안서, 어디에 시추를 하자라는 제안서를 액트지오가 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석유공사에서 본부장이 전결을 해요.
사장이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과장이나 본부장이 하는 거다. 본부장 정결이라고 문서에 써 있어요. 석유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잖아. 그 다음에 물리검증 용역 시행 품의라는 걸 올해 3월 6일 날 해요. 그래서 용역 발주합시다. 물리검증 할 수 있는 데를 용역 발주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유찰이 되다가 4월 24일 날 계약이 돼요. 물리검증 계약을 하고 약 한 달 뒤에 갑자기 대통령이 액트지오 얘기를 하면서 한다? 그런데다가 대한석유공사에 누가 있나 하니까 박공우라는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석유공사에? 상임이사에 그분이 작년 여기 12월 달인가 들어갔더라고요. 작년 12월에? 네. 이분이 역할을 했나 거기서? 이상해. 어쨌든 간에 스트레인지하네. 베리 스트레인지. S&P라고 이 국제 신용평가 기업 있잖아요. 거기서 매우 희박하니까 여기 유전 탐사 프로젝트에 신중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록을 찾아봐야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왜냐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전문가 이름으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추진해야 된다, 뭐 안 된다,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박공우? 그 양반이 온 이후로 그런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따져봐야 돼. 근데 그 양반이 온 이후에 그 이전의 결론이 뒤집어졌다. 그리고 나서 액트지오하고 붙었다. 그럼 very strange한 거죠. 화석연료에다가 경제성도 확실하지 않은데 1조 2천억을 때려박겠다고 하는 게 이게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통령에 의해서 확정돼 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요. 시추선 계약해버리고. 다 해놓고 발표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그 석유 가스 관련은 전부 다 13%에서 29%까지 주가가 오르고요. 신재생 에너지, 수소, 심지어는 원자력까지 다 떨어졌어. 반대로 석유란 이름이 들어간 한국석유는 아스팔트 만드는 데인데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한국석유는 석유공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화성 밸브, 동양철관 이런 데도 올라. 천공하니까. 천공. 조중동 어느 한 군데서도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사를 안 써요. 그냥 거리를 둬요. KBS는 적극적으로 나서더만. KBS는 이제 거기는 KBS 어제 9시 뉴스. 거기는 빼야죠. 거기는 석유 터졌어 이미 보니까 기사가. 예, 총수가 뭐 미국 자료를 몇 군데 뒤졌지만 이거를 마음 잡고 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세상인데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가슴에 천공이 뚫리는 느낌이야. 미치겠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진짜. KBS가 9시 뉴스 보셨어요? 10곡지. 우리 산유국 됐어. 이게 박민의 방송 KBS예요. 그래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야 됩니다.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이 KBS를 틀어놓으면 이 얘기를 계속 하루 종일 합니다. 내가 윤석열 찍었지만 석유는 넘어갔다. 살다 석유는 진짜 넘어갔다. 넘어갔다. 그래. 예. 서스피셔스. 네, 서스피셔스. 의심스러운 어떤. 아무래도 노년을 우리나라에서 보내기 쉽지 않겠다 싶다면. 그런 말을 해놓고 거업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해야지. 그렇죠. 아까 그 집 임대 됐다 그랬죠. 아까 그 집 수영장도 딸렸더라. 수트인데. 그리고 천공은 또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저는 천공 제자분들 중에 몇 분이 주식 투자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네. 천공이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신기가 정말로 있어서 이걸 미리 알거나 아니면 누가 말해주거나. 몇 번째야 이게 도대체. 천공이 등장하는 게. 아까 그 우드사이드 있잖아, 우드사이드. 1년 매출이 거기 20조 하는 데야. 거기는 이 지역에 석유 없다고 결론 내고 갔다고. 그들이 틀리고 이 1인 기업이 맞는 거지. 우리 대통령이 보기에는. 그런 거죠. 네. 왜? Why? Why? 저분이 천공 유튜브를 보셨나? 비터 씨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모든 일이. 이상하고 기분 나빠요, 진짜. 바로 우리나라에 오늘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불렀겠지. 네. 지금 호텔에서 열심히 뭘 쓰고 계실 것 같지 않아요? 이분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 이제부터는. 나는 이분 우리 정부에서 관리할 거라고 봐, 이제.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업계 전문지라든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면 나와야 되는데 없어.
구글 신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찾아봤지. 안 나오더라고. 구글이 좀 검색이 좀 부실한가 봐요. 구글이 검색이 부실하다고. 그러니까 구글이. 아니, 우리 뭘로 검색하는데 도대체 구글 말고 내 이혜민 의원한테 일러야지. 카카오로 검색한 거 아니야? 다음으로 여러모로 의심스러운데 밝혀질 거다. 굉장히 성실한 음모론자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거 빨리 원구성해가지고 현안 질의해야 돼요. 석유공사 이때까지 이런 식의 계약했던 거 가져와보세요. 뭐 했느냐 해서 산자위에서 빨리 현안 질의해야 됩니다. 일단 원구성을 해야 각 상임위별로 떠들어낼 텐데 산자위에서 그거부터 물어봐야죠. 이런 사례가 그러니까 과거에 있느냐. 저분을 증인으로 절차가 채택해야 돼. 내가 보기에는 정부가 원하지 않는 답을 할까봐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오늘도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 관리 붙었을 거야. 네. 누구를 붙였을까? 대통령실은 아닐 거야. 실력이 안 돼. 실력이 안 되잖아. 관리할 수 있는. 국정원이나 혹은 외교부의 에이스들이 붙어야 되는 거지. 그걸로 막아질 일이 아니라고 봐, 나는. 막아질 일이 아니라고. 왜냐면은 돈을 누군가는 벌어야 되잖아. 확인을 해봐야죠. 따박따박. 그리고 플럭서스라는 회사가 나와버렸잖아. 플럭서스를 따라가면 돼. 그 회사 이름이 등장하면 이제 더 이상 음모론자가 아니게 되시는 거잖아요. 한 발 더 들어가 그러면. 한 발 더 들어가. 플럭서스를 쫓아가야 된다. 하나는. 이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쫓아가야 되고. 그게 없다면 왜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 누가 결정한 거야? 음모론이라는 건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되거든요. 베리 스트레이지. 내가 좋아하는 사건이야, 이런 거. 야. 플럭서스는 누구 겁니까?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가 이제 오늘 시작됐는데 이번 국회는 역대급이 되지 않겠나. 굉장히 울퉁불퉁할 것이다. 그 여정은 다스베이더와 함께 끝! 자.